소위 시륜회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저희 출명은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 임명직을 마치 않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복한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눈물로 좀 정해봤는데, 자, 보신 것처럼 지금 오늘 오전이었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쇄신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잠깐 좀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갈 텐데요. 보신 것처럼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본인이. 그리고 또 당 의원들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쉽게 얘기하면은 4선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 얘기죠. 같은 지역에서. 그리고 또 종로, 안성, 청주, 상당 이 부분들이 다 지금 민주당 의원의 어떤 의원직 사퇴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곳들에 대해서 규책 사유를 인정하고 공천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에 최대한 빨리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2개는 일단 보시면 뭐 좀 개인적인 얘기와 뭐 당내 사안인데, 뒤에 3번째, 그러니까 이제 무공천과 제명 여부는 당장 가까운 이슈라서 이 부분 얘기를 좀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요. 당사자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께서 먼저 이 무공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 보셨어요?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오늘 뭐 굉장히 큰 승부수를 띄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 승부수가 아니고 이건 패배수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위장을 가장한 쇄신이거든요. 위장 쇄신이거든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민주당에요. 당헌에 성비위나 이런 걸 저지르면 공천을 안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다 민주당의 광역시장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치러진 선거였어요. 이 규정은 누가 만들었냐? 문 대통령께서 당헌 당규에 만드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를 내야 되니까 당원들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규정을 바꿔 가지고 후보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꼼수를 집권 여당이 부렸던 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지금 보선을 치러지게 돼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것을 마치 쇄신책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쇄신책을 이미 만들었었는데 그 쇄신을 당원들의 투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위장 쇄신이다. 그래서 무슨 국민한테 감흥을 줄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패배수다 말씀하셨는데, 진 의원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어쩌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게 맞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집권 여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냐 하는 지적 때문에 당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또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공천을 강행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국민의 보기에 오만하게 비쳤던 것이고 무책임한 것으로 오히려 보였고, 또 자기들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다시 원칙을 회복하자. 물론 저희들 당헌 규정에 따르면 종로라든지 뭐 안성이라든지 하는 거는 뭐 심각한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부패 사안이 아니고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보궐선거 발생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구태여 공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야기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공천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당대표 결단이죠. 제가 볼 때는 우선 이러한 쇄신안이라고 얘기한다면 서울시장하고 부산 선거 보선에서 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가 정말로 진심 어리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결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쇄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당은 여기에서 또다시 이겨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여권이 180석 정도가 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170석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 수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개헌 저지선 같이 목말라 있는 저희 당이라든지 아니면 집권 여당으로서도 뭐 국정 운영을 수행해 가는데 과반수에 아주 턱걸이가 돼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170석, 여권 전체로 볼 때 한 180석에 가까운 거대 이 선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실리적으로. 그러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대권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쇄신안으로 대통령께서 만들어 놨던 것도 엎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쇄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송 대표께서 이런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나라 제1도시, 제2도시의 시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비록 귀책 사유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으로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또 더구나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과정에서 두 대도시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임했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아프게 심판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당초에 설정했던 원칙,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서만큼은 곧하여 공천을 하지 않아야 될 무슨 그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 한 석이 아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의 우리 당원들의 사기, 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준비해왔던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결단도 당으로서는 매우 무거운 결단이다. 뭐 별로 의석이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이미 뭐 180석 정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무겁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저희도 몇 번씩 그 얘기도 했었지만 이번 종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대선이랑 치러지기 때문에 뭐 이른바 러닝메이트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선거 전략적으로 네.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최근에 뭐 보도 보면 민주당에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랑 뭔가 연대하는 카드로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측면도 있는, 그래서 당 안에서는 이게 쇄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선거 전략 카드로서 유효한데 그걸 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지는 않나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우리 국민에 볼 때는 정치공학으로 비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천하지 않아야 된다면 청주 상당구 정도가 거기도 물론 뭐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공천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당헌의 정신이긴 한데 안성과 종로까지도 공천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그야말로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결심, 뭐 이런 것을 국민께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어떤 그 큰 측면에서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제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직접 물어보셨나요? 그러면요. 네. 제가 이제 뵀죠.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길을 가겠다라고 확고한 그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뛰어들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든 저희 당이든 그런 제안을 해도 전 수용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번 쇄신책에 좀 빛을 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송 대표께서 22대죠. 22대 총선을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이거 국민이 믿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당대표로서 선거를 지휘했는데 만약에 진다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21대에 불출마를 하겠다고 이게 땡겨서 가불에 쓴 거예요. 가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위장을 쓴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 어차피 대선에 질 거라서 저도 어차피 내려놓을 관둬야 것이다. 돼요. 그러면요. 여야 대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만약에 어느 진영이고 대권에서 이번에 지면 대표로서의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저렇게 했다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거 저 가불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걸 과연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 저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한간에 국민의힘이 정권 다 잡은 듯이 오만하다. 또 정권 다 잡은 듯이 자리 나누기에 여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그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닌지. 예리하게 공격을 하시는데. 예. 뭐 선거의 승부를 지금 뭐 예단할 수 없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론조사상으로 저희들이 쫓아가는 형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패배한다면 당연히 당대표로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출마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가불해 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도하게 폄훼하시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누구나 다 적어도 당대표쯤 하게 되면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의지나 전망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22대 국회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으로 자기 정치를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큰 정치적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외 인사로서 중앙정치권에서 발언하고 더구나 큰 정치 행보를 한다. 쉽게 결심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대선에 패배하면 안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아니, 패배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정부의 뭐 강요로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진 의원님께서 저희 당이 오만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금 당대표로서 여야 그 누구든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쇄신책으로서 던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7인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민주당에 이제 이해관들이죠. 뭐 윤핵관의 대칭적 개념으로 보면 이해관일 텐데 이제 이분들이 뭐 다음 정부에 이렇게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또한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 DJ 정부 때 가신들이 다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분은 당대표도 맡으셨고 어떤 분은 뭐 남궁진 의원이셨어요. 그분은 장관도 가셨거든요. 문 대통령 선거할 때 삼철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이제 안 맡겠다 그러셨잖아요. 또 그렇지만 지금 전해철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이 정권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행자부 장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쇄신이나 이런 개념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수사적 측면에서 죄수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거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윤핵관들은 그러면 그런 선언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임명직 맡지 않겠다는 선언? 근데 지금 윤핵관은 선언은 없었죠. 공개적 윤핵관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뭐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은 근데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면은 본인이 윤핵관이라는 걸 드러내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윤핵관 문제를 문제 삼아서 당무까지 2번씩이나 거부를 했고 홍준표 전 대표도 윤핵관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드러내놓고 누가 내가 윤핵관이다, 누가 윤핵관이다 이렇게 지명하지는 못해도 지금 국민의힘 선거 캠프를 좌지우지하고 윤석열 후보의 귀를 장악한 윤핵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천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툴지언정 임명직 맡지 않겠다거나 불출마하겠다거나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윤핵관이라고 해서 드러난 건 없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뭐 의심받는 분들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캠프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 또한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 지금 내려놨어요? 7인 거의 맡아 있는 사람들이 없죠. 7인에는 지금 현재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다 맡아 있는 거고
저희 윤핵관이라고 지목했던 분들은 좋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게 하고 지역구로 내려갈게 해서 지역에 가서 지금 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기 때문에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좀 틀리다고 봐야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 당에도 선대위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분은 그 김영진 사무총장과 김병욱 조직본부장 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선대위에서 다 지역에서 내려가서 뛰고 있다고 해서 윤핵관이 아닌 건 아닐 것이고 다 선거 전략이나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이나 이런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큰일을 해보겠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도 그렇겠지만 향후에도 윤핵관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더 최린회보다도 저는 그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최린회보다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든지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윤핵관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뭐 핵심적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권력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정권을 놓고 경합을 하는데 헌신적으로 이런 사람 없으면 어찌 후보가 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런 쇄신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쇄신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들이 믿을 만한가? 이거에 대한 위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같아요. 예.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봐보면 뭐 2030에 대한 지방공천을 30%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당헌 당규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와가지고 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격시험까지 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쇄신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격시험 본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뭐 유치할 시험 본다고 수도, 하는 것은.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한테 다가갈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당이 시험을 보겠다. 이런 시험 안 봐도 것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안으로 내놓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송 대표께서 내놓으셨었던 이런 안들이 쇄신안으로 볼 수 있을까? 옛날에 안 한 것을 파괴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해보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 쇄신안이 아니라 예. 오히려 옛날로 과거로 돌아간 위장 쇄신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가식적인 저희 민주당의 프레임에 넘어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뭐 개인 의견을 좀 자제하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 의원님은 패널로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당장 이제 이게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내부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 당장 서초갑 같은 경우에 윤희숙 의원이 그 의원직 사퇴해서 치러지는 거죠. 그리고 또 곽상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중구 남구. 당장 지금 당은 아니지만 당밖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뭐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 공세할 수 있다고 봐요. 또 하는 게 정상이고. 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초 같은 경우는 저는 저희 당에 공천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윤희숙 의원 그 문제가 다 무혐의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것조차도 싫다 해서 본인 스스로 던진 거거든요. 여당의 공세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고 곽상도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판에 검찰이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을 저희가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천 않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아마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출범돼서 그렇습니다. 진행 제 중이잖아요. 개인적인 이 부분은 의견인데 그래서 민주당도 무공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무공천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무공천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윤희숙 의원이 언제 누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까? 먼저 그 농지를 산 건 아버지가 산 거잖아요. 본인 거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버지가 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출가 외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갈해서 뭐 결혼한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산 부분인데 아버지 이야기조차도
본인이 짐이 되는 게 싫으니까 이걸 던져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윤희숙 의원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밝혀졌죠. 네. 그 아버지가 산 땅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땅의 입지, 그 땅을 사는 데 있어서는 윤희숙 의원이 정보를 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그것은 수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혹이니까. 뭐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걸 제가 잘 모릅니다. 공심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공심위에서 그런 걸 놓고 다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지금 홍준표 아직 결정은 안 의원이 하셨군요. 윤 후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구청장이었잖아요. 공천 여부 얘기했었다고 해서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생겼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장동을 저희가 공격하는 입장에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야 뭐 수사가 끝나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이기 예. 때문에 안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방법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심위에서 곽상도 의원이 그 문제로 개인의 의견이니까 저는. 아니 글쎄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국민의힘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홍준표 전 대표는 거기 공천해야 된다, 전략 공천해야 된다고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공천 그러니까 관리 이를테면 민주당의 쇄신 조치나 또는 민주당이 원칙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 뭐 야당이니까 비판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똑같은 잣대가 국민의힘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매우 관대하시면서 민주당에 드는 무슨 위장 쇄신이라느니 뭐 감동이 없다느니 이렇게만 얘기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적어도 곽상도 의원 지역구 공천 문제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는 게 국민의힘에도 당헌이 있든지 없든지 원칙이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진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 그 부분은 뭐 좀만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저희 제작진이 얘기를 했는데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맞는데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에 있다. 아버지가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 부분이 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 부친께서 예. 8억인가요? 이득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내놓기로 사실관계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진 의원님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뭐 공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예전에 송 대표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전이었는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세 군데 지역구 같은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긴 하지만 후보를 내지 못한다. 이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당연히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쇄신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뭐 지금 모든 대부분의 분석이 나오고 있겠지만 이제 어떤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의 이제 어제 그런 눈물 뭐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한번 영상을 봤었죠.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상당히 큰 절도 하고 눈물도 보이고 호소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저희가 한번 더 그 부분을 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고 가시죠. 제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좀 울었더니 속이 시원해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뭐 울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오로지 우리 국민들께서 우시지 않도록 저희도 바뀌겠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다시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제목이 이재명의 눈물. 이거 지금 방금 보셨는데 말 나온 김에 저희가 한번 지금 각자 두 분한테 판례를 드렸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눈물은 무엇이다? 라고 각자 좀 써주시고 좀 이야기를 좀 계속 진행해보죠. 시간 제한 있습니다. 빨리 쓰셔야 돼요. 끝. 예, 먼저 쓰신 분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예, 성일종 의원님. 부관 참시다. 부관 참시. 그 왜 제가 좀 그 센 말을 썼냐면 국민들한테 울면서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가족 간에 있었던 문제인데
형님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 냈는데 법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형님이 정상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강제 입원이 안 됐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욕을 하고 형님이 돌아가셨고 또 조카하고 형수한테 욕을 한 거잖아요. 형님하고. 그러면 이게 당사자가 제가 볼 땐 먼저 사과해야 될 대상이 형수님하고 조카일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형수하고 조카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그 가족이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풀어줬습니다. 얘기하면 이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으로 형님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형수와 조카에 대해 사과 없이 국민한테 눈물로 호소하면서 감정 호소하는 것은 돌아가신 형님을 다시 한 번 더 욕되게 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한테도 잘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부관 참시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바로 진 의원님 들어주시면서 바로 좀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의 눈물은 약자를 위한 진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자를 위한 진정. 예, 약자를 위한 진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그 가족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울은 거다 얘기하시면서 그 형수 욕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때문에 눈물이 난 것은 아니고요. 자꾸 형과 형수한테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부각을 시키는데 거기에 경위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니까 당시에 공인회계사였던 그 셋째 형 이재선 씨가 성남에 있는 대학에 교수 자리를 하나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그걸 당연히 들어줄 리가 없지요. 또 이 시장의 친형임을 내세워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공무원 그거 안 되겠다 잘라라. 아무개 공무원 그 사람 괜찮으니까 승진시켜라. 또 어디 민원을 내가 들어봤더니 그건 꼭 들어줘야 되겠다더라. 이렇게 시정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 권한 없는 시정의 개입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절대 우리 친형과 통화하지 말라, 접촉하지 마라, 그의 요구도 들어주지 말라라고 해서 엄명을 내려요. 오히려 친형과 접촉하면 그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친형이 집안에 와서 행패를 부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질러서 죽이겠다느니 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요구를 하죠.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이재명 후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그런 욕을 들으면 좋겠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예 그런 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폐륜적인 행동을 한 그의 친형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경위들은 싹 다 감춰버리고 형수한테 사과해라, 형한테 사과해라. 실제로 이재선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이재선 씨의 부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와 그 조카의 동의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재선 씨가 누구한테 어떻게 사주를 받았는지 몰라도 이재명 시장은 종북 간첩이다 해가지고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기도 했어요. 그런 친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경위들은 싹 다 감춰버리고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진 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은 막 후보께서 얘기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를 얼핏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정 개입을 했다, 인사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간인데 왜 그 소통이 안 되나요? 그리고 만나서 형님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일을 왜 그걸 안 했습니까? 했죠. 왜 안 합니까? 잠깐만요. 그걸 왜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구체적 증거도 없어요. 오히려 이재선 씨라고 하는 분이 회계사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 유동규 같은 경우 쓰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느냐 하고 강력하게 시청 게시판에 쓰고 하니까 그때부터 강제 이제 입원 같은 거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신병을 앓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로부터 처음에 정신병자로 몰려서 가지고 법원에서 감정을 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이후로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그 이후에 정신이 피폐해가지고 정신병 갔다 온 거는 누구로부터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까? 시장으로부터 받은 거지요. 그게 다 이재선 씨 측의 얘기만을 듣고서 하는 아니, 말씀이고요. 그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책도 다 봤고요. 다 저도 봤는데 봤는데 성일종 의원님이 이재명의 가족사를 다 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가족사 아닙니까? 자, 또 하나 공무와 아니, 무관한 거잖아요. 자, 또 하나 그야말로 만약- 사생활에 관한 영역인데. 자,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정신병을 형님이 정말로 알았다 그러면 욕을 할 내용이 아니에요. 형님을 잘 대화하고 달래서 병원에 모시고 갈 일을 예.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런데 이게 사생활이고 가족사로 자꾸 치부를 하는데 성남의 시장으로서 이 일을 처리하고 가족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러한 험악한 욕을 했었던 사람이 공인으로 가도 되는가? 품격이 있는가? 성정은 올바른가? 국민이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의원님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를 보는 그 잣대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원님은 의혹이 있는 아주 거예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부모를 험한 욕으로 욕보이는 사람에게 점잖게 타이르고 달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욕보이는 사람이라면 그게 비록 제 친형이라고 해도 점잖게 타이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 예. 그 이재명의 눈물은 무엇이다. 이게 사실은 제가 원할 때는 이게 어떤 대선 선거 전략 측면에서 뭔가 평가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